A급 전범인 기시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지난달 16일부터 일본의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취임 직후 스가 총리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고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아베 신조가 사용했던 한국에 대한 표현들보다 훨씬 더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드디어 일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의 최강 3국이 모이는 국가 정상급 회의.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국가가 3분의 1씩 운영 예산을 부담해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 2009년에는 중국의 베이징, 2010년 대한민국 제주도, 2011년 일본 도쿄, 2012년 중국 베이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올해 한국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최근 스가 총리는 일본은 한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황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대신 지난달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한국이 현금화할 우려가 발생하며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어떠한 논리나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해마다 열리는 국가 정상회담 일정까지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 상당히 창피해하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카드로 쓴 다른 나라의 수법을 강력히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보도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들을 모조리 들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샤프, 도시바 반도체 등의 전자기업들은 한국의 삼성과 LG와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 혹은 다른 나라에 매각됐고 수십 년간 일본 1위 기업으로 일본을 대표해온 토요타는 최근 현대차의 압도적인 성장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 전문지 포춘은 토요타가 가장 무서운 회사라고 언급한 현대차가 토요타의 악몽이 돼버렸다.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업체 4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했고, 캐네디언 프레스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에 떨고 있다. 현대차의 가성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 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일본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 바로 동남아죠.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세안 국가 국민들은 일본의 문화와 일본 제품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수년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모든 인프라 공사와 신도시 건설 등을 맡겨왔던 동남아시아가 최근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사업은 단연 스마트시티 건설입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상위 국가들은 최대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죠. 최근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보니 현금은 두둑해졌지만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에는 경험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번개 같은 속도로 즉각 반응한 것이죠. 바로 어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등 4곳의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프로젝트 발주와 입찰, 심지어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유 도시정책 과정은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 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에만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져 내린 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스마트시티 건설에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집행기관인 대파는 태국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년 안에 전국 100개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치앙마이, 푸켓, 콘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등의 지방 도시들을 모두 미래형 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나라 전체를 갈아엎는 그야말로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몬삭 소차룸뚱 태국 대파 부회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기업이 태국에 무서운 속도로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강한 한국이 빨리빨리로 태국에서 중국보다 먼저 첫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라며 대놓고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시했고, 또한 그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도시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에 태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활짝 열려있다 라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몬삭 부회장은 한국형 도시에 대해 배우기 위해 최근 서울을 찾았는데 특히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을 멈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토지와 노동력, 자원은 풍부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디지털 기술 강국인 한국이 이를 메워줄 수 있다. 스마트시티 중 교통, 농업, 관광, 헬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무한한 애정 공세를 보내고 있는 국가는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시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미얀마가 한국 정부에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한국형 도시를 개발하고 싶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의 LH공사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미얀마에서 달라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와 손잡고 고속도로와 건설 사업을 진행했던 베트남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낭과 꽝흥하이를 잇는 139.2km에 육박하는 초대형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만 1조 9,400억 원.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속도로가 완공되자마자 고속도로 일부분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돌출되고, 또 다른 부분은 함몰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베트남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일본 국제협력기구와 일본 OCG를 포함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국내외 기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언론들은 느슨한 관리 감독과 공사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한 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베트남은 결국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한국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나서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겠다 라고 호소한 일본의 노골적인 구애 공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유명 관광지인 쿠타에서 응우라라이 공항까지 4.75km 구간에 54조 루피아를 투입해 전 구간 지하에 경정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가 맡게 됐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건설 프로젝트 역시 새만금 방조 축조 경험이 있는 한국에 맡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한국 건설사들은 총 2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을 누르고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들인 규모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동 시장을 넘어서며 한국 건설 산업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가 놀라운 성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으로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1080이 최초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보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과 함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AP 엑시노스 1080은 삼성전자의 최신 5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 X60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엑시노스 1080에는 ARM의 코어텍스 A78 그리고 GPU로 말리 G78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상승이며 암의 발표에 따르면 A78과 G78은 전작 대비 성능이 20%, 25%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엑시노스 제품은 내년에 최소 2개 이상 내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1080은 중급형 모델로 생각이 되고 보다 사양을 높인 고사양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통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 990보다 CPU에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전략을 바꿨죠. 기존에는 자체적인 내부 CPU 개발 인력들을 통해 설계하고 제품을 제조해 왔었지만 이전 세대 제품들에서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의 엑시노스가 성능이 확연히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영국의 암코어텍스의 설계도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암과의 커넥션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암과 손을 잡고 코어텍스 X 커스텀 기반의 신형 CPU를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작년 11월에 자체 모바일 CPU 개발 프로젝트인 몽구스를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암으로부터의 CPU 설계를 위한 ISA만 구매해 왔다면 현재는 CPU 자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암과 같이 개발하는 코어텍스 X의 경우에는 전작인 코어텍스 A와 비교한다면 그 성능이 20%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비보 주최 행사에 나선 판슈 에바오 삼성의 중국 반도체 연구소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엑시노스 1080은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가 되었고 중국 벤치마크 업체 안투투의 평가에 따르면 69만 점 이상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AP로 평가받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5만 점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현재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품이죠. 심지어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GPU에서 엑시노스가 20% 이상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삼성이 주력으로 만들었던 엑시노스 990은 명백히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이 떨어졌었고 특히 GPU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다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한 엑시노스 1080이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 시점에서 엑시노스 1080은 내년에 비보에서 출시될 5G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갤럭시의 5G 보급형 모델들이나 다른 OEM 업체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의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AP를 공급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서 성능이 우수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추세여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AP에서도 퀄컴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졌었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했던 플래그십 모델인 X20이나 노트 20에도 국내 모델에는 모두 스냅드래곤 865가 채택이 되었고 유럽향 모델에만 일부 엑시노스를 탑재시켰죠. 통상적으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반반 채택해 왔었던 삼성전자였지만 올해에는 이 기술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의 비중을 8대2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내년에 출시하는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된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그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퀄컴이 준비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다음 버전 875 모델과 어느 정도 견져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퀄컴은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정말 크게 히트시키면서 이 강화된 지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내년 875 모델에는 전작 대비 가격을 $100가량 올렸습니다.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원가죠. 이 엑시노스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뽑아준다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퀄컴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고 이 제조업체들 역시 뭐든 한 기업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죠. 엑시노스가 분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당장 추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스냅드래곤의 GPU 성능이 워낙 강력한데요. 이 엑시노스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죠. 아드레노를 통한 GPU의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고 삼성이 채택하는 암에 말리는 이 저전력 관련 취약성, 이 부분에서 그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성능,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할 시 이 발열이 크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삼성이 국내 출시된 모델에 엑시노스 대신에 스냅드래곤을 택했던 것도 아마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이용이 활발한 국내 사용자들을 강하게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MD와 협업해서 GPU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고요. 고무적으로 볼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1080은 최고 사양 제품도 아니고 중급기 전용 제품으로 출시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벤치 스코어가 상당히 잘 나왔고, 특히 GPU 부분 점수에서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된 날, 이재용 부회장은 돌연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서 직접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뒤에 TSMC가 바로 지난 9월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조 1,300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월 매출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9월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매출을 14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실적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증가, 파운드리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앞두면서 AP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대단한 점은 애플 다음으로 큰 고객 중에 하나였던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도 이와 같은 높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대략 TSMC의 매출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만큼의 지분을 빼고도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